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2급 118회차 실무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풀어 주실 때 본인 회사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회계 기간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문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요. 식사 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전표 입력에서 1번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 1월 5일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우리 접대비가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로 걸어 주셔야 되죠. 자, 다음 2번. 2023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했대요. 2023년에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을 받았대요. 계정 과목 조회에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원래는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손실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납부했었던 이자 소득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자, 우리 이자 소득 회계 처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자 소득 할 때 대변에 이자 소득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미리 납부한 게 있으니까 선납 세금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선납 세금을 다시 환급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선납 세금 15만 원 자산 감소시켜주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왔죠. 1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조회하라고 하는데요. 굳이 조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서 날짜는 그냥 길게 12월로 조회를 하고 선납세금 자, 그러면 423만 7천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15만 원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4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15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보통주를 주당 5,500원에 감자를 하고요.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대요. 자, 감자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쪽에 적어주시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5,000주에다가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그죠? 액면 금액으로.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근데 5,500원에 감자했다라고 하니까 자, 금액은 곱해보겠습니다. 5,000주 곱하기 5,500원. 그럼 2,750만 원을 주고 우리 회사 자본금을 매입해서 감자시켰다,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2,750. 자, 그러면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감자 차손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부에 감자 차익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감자 차익을 먼저 제거를 시켜주고요. 180 제거하고 남은 금액을 감자 차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볼게요. 자, 2,500 빼기 180 그러면 70만 원 남네요. 이 70만 원을 감자 차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증자했다라는 얘기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즉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거니까 대변 쪽에 자본 증가, 자본금 적어주시고, 지금처럼 감자했다 그러면 자본금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자본 감소 자리인 차변 쪽에 적어주시고요. 증자라든지 감자 둘 다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8월 14일 자, 차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2,500.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 180만원 먼저 제거해주고, 자, 제거해도 남은 금액이 700이죠. 그래서 감자 차손으로 700.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변에는 70이죠. 감자 차손은 70. 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2,750. 자, 다음 4번. 자, 10월 1일이고요.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 전액을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여 결제했고요.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단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기로 하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거래일은 10월 1일이고요. 자, 외화대체 통화 나와 있고요. 15만 달러의 환율은 1,300원. 두 개 곱해주시면 1억 9,5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체 수수료 2만 원이고요. 아까 현금으로 지급했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입했겠죠. 외상 매입금 당시에는 1억 9,700인데 지금 현재 돈을 갚으려고 보니까, 지급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감소해서 1억 9,500만 원이 되었구나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금액이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보다 200만 원 감소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내용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이렇게 증빙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그 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글만 보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입 대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9월 10일 외상으로 구입한 뭐 상품 대금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적어 주셨으면은 상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를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제 그냥 읽고 바로 분개했을 때는 상품으로 분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입 대금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분개를 해볼게요. 자, 내가 외상으로 매입할 당시에는 1억 9,700만 원짜리였고요. 자, 그런데 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할 때, 자, 원화 금액이 1억 9,500입니다. 자, 200만 원 이득 받죠? 부채보다 나가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이 2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비용, 판관비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 2만 원. 자, 그러면 200만 원 이득 받죠? 환율 때문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외환 차익으로 2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는 10월 1일.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1억 9,700.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판관비 800번대 2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졌죠. 1억 9,500. 자, 그리고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2만원은 환율 때문에 이득 받죠. 따라서 외환 차익 20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고요. 해당 연도 퇴직급여고요.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자, 우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고,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우리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5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판관비죠. 800번대 1,500.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 4천만 원 나갔겠네요. 그죠? 자,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번호로 보시면 다 1번이에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분개한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에다가 대변에 보통예금 2,500 하고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800번대 하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 1,500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전표 번호가 2번, 3번 따로 분개가 됐죠.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가 합쳐질 수 있도록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삭제할게요. 자, 다음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문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첫 번째 증빙 체크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수출인지 체크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해서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방방곡곡에게 홍보물을 제작을 의뢰를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부가세가 있죠.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51번 매입과세로 적어주시면 되고 대금은 2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공급가액은 160, 부가세는 16만 원, 외상이죠. 미지급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 1월이네요. 1월 6일 51번 과세 저는 광고라고 적을게요. 160에 부가세 10%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 1번 여체크 분개는 혼합 차변에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 800번대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자, 다음 2번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 원, 배서 양도로 받은 한일무역의 약속어음 6천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출했고 세금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매출과세 11번 과세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공급가액은 1억, 부가세는 1천만 원. 자, 그러면 프로그램 바로 입력을 할게요. 2월 2일 11번 과세 제품 매출했고요. 자, 공급가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중동상회, 정성상회죠. 정성상회. 전자 1번 여체크, 분개는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은 자동으로 분개가 될 거고요. 저희는 돈 받은 거 분개를 해주셔야겠죠.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 부채 감소 2천. 자, 배서 양도를 받은 약속어음, 받으러음 6천. 자, 그런데 이때 이 받으러음은 누구 거예요? 누가 발행했어요? 한일무역이 발행했죠. 그래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받았대요. 3천만 원. 자, 그래서 돈 받은 거 분개를 하실 때 한 개 한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받으러음 어음 받았죠. 대신에 배서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발행한 거래처 한일무역으로 꼭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3번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했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매입이죠. 그러면 52번 영세 잡아주시고요. 자, 4월 18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8일. 52번 매입 명세 원재료 매입했고요. 공급가액은 500. 자, 대한 걸어주시고요.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 외상으로 할까요? 분계는 외상. 자, 외상 잡아주시면 하단에 외상 매입금 자동으로 걸리죠. 물론 분계를 혼합으로 걸어주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분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4번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는 소형 승용차 2000cc네요. 1000cc 초과했네요. 자, 승용차인데 1000cc 초과한다. 부가세 공제 못 받죠. 이런 경우에는 54번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했다.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부가세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현금과 외상미 수금 적혀 있네요. (6월 5일이고요) 54번 불공. 자, 소형 승용차. 자, 공급가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달라자동차, 전자이어 체크. 자, 불공제 사유는 3번이죠.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자, 분계는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31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죠. 자, 그래서 소형 승용차일 경우 1000cc 초과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1000cc 이하인 경차 있죠, 여러분? 경차. 그 다음에 9인승 이상인 승합차, 트럭, 화물차 이러한 것들은 다 가능해요. 화물차, 얘들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1번 과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랜드로버에게 제품 3만 달러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대요. 대금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고요. 성적한 당일 18,000달러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대요. 단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환율은 아래의 표와 같고요. 6월 20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약간 헷갈리거나 풀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환율이 나오면 일단은 약간 당황하거나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우선은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했을 때 공급가액을 입력하셔야 되죠. 그 공급가액은 원칙상 선적일이 원칙입니다. 자, 지금 3만 달러 중에 18,000달러는요. 6월 20일 선적일이죠. 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대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2,000달러는요. 한 달 뒤에 7월 15일 날 통장으로 입금을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실 때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만 달러죠.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은 1,2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3,600만 원이네요. 3,600. 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3,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고요. 자, 이만큼 6월 20일 돈이 들어왔죠. 18,000달러 곱하기 1,200원만큼 들어왔을 겁니다. 18,000달러 곱하기 선적일 환율 1,200원, 2,16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2,000달러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죠? 7월 달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는데, 자, 이때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7월 15일에 환율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6월 20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12,000달러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환율, 선적일의 환율 1,200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12,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해주시면 1,4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7월 15일 날 돈이 들어왔을 때 분계가 또 있겠죠. 그죠? 자,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돈 들어온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이 1,440이었죠. 1,440으로 적어주고요. 보통이금 돈 들어올 때는 7월 15일에 환율로 돈이 들어오겠죠. 1,300원. 자, 계산해 볼게요. 12,000달러 곱하기 1,300원. 그럼 1,56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두 개의 환율 차이가 발생하죠. 그 환율 차이를 외환 차익으로 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원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100원 곱하기 12,000달러 해서 120만 원은 환율 때문에 이득 봤다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래서 선적일에는 선적일의 환율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날짜 6월 20일 바꿔주시고, 저희가 수출했죠? 16번 수출,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잡았던 3,600. 부가세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랜드로버.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하단에 영세율 구분 F2. 저희가 보통은 1번 아니면 3번을 했었는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 수출이었죠.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분계는 혼합. 자, 차변 쪽에 보통 예금 돈 들어온 거 적어 주시고, 2,160. 나머지는 외상했죠. 외상 매출금 1,44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 바로 볼게요. 자,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가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고요.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항만 반영한다. 자, 여기에서 매출 매입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영세율, 과세, 면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크게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눠지고, 과세사업 중에서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과세 10% 매기고 있고, 수출한다 그러면 영세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영세 매출도 과세사업자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겠죠.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영세율 매출 있죠? 자, 영세율 매출도 일반 과세자, 과세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7월부터 9월까지. 자,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있죠. 과세 매출분에 영세 매출분도 포함시켜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과세 쪽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합친 금액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두 개 합쳐서 640만 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쪽에 640. 자, 면세 매출분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실 때에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적어주시고 과세 매출분에는 영세율도 포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세금 계산서 중복으로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하단 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을 볼게요. 자, 우리 매입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영세율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영세 매출은 과세 사업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가능하겠죠. 면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자, 우리 면세 매출은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면세 빼고 이렇게 두 가지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들어와 주시고 수령 명세서로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두 가지만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7월 12일 구분은 사업 카드입니다. 그죠? 사업용 카드에 해당한다. 3번 사업 F2 눌러주시고 우리 카드 회원번호 F2 눌러주시고 우리 카드 자, 9만원에 9천원. 자, 그 다음 8월 13일 이번에도 사업 3번 체크해 주시고 만물 검색 카드 회원번호 F2 우리 카드 공급가액은 7만원에 7천원.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F11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수령 명세서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만 넣어주셔야 되고요. 면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에는 없지만 만약에 사업과 무관하다든지 혹은 접대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다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가 많았죠. 그죠? 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요.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 이 문제는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일반 법인 사업자다라고 해서 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다 신고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일반 법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법인 사업자는 1기 예정, 확정 모두 다 신고 납부하고 2기 예정, 확정 모두 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 있죠. 이 사업자들은 1기 확정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기, 2기 확정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만 신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기 확정을 작성해라 라고 했을 때 날짜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겠죠. 직전 연도에 공급 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처럼 1년에 2번만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나머지 서류는 생략한다. 자, 그럼 매출 자료부터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자,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세 매출액 4억 원입니다. 그럼 1번에다가 4억 원 부가세 별도 현금 영수증 매출액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3번 쪽에다가 5천만 원에 부가세 500. 자, 직수출은 영세 기타 6번에다가 1억 원. 자, 23년도 제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부가세 포함 전액 회수했다.
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 납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부가세만 플러스 10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를 볼게요.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액이 있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에다가 3억 원에다가 부가세 별도 3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기타 자료입니다. 예정 고지 세액 소규모 영세 법인이다. 20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하단 쪽에 쭉 보시면은요, 예정 고지 세액 22번이 있어요. 자, 우리 개인 사업자와 그 다음에 영세 법인 두 회사 마찬가지로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너희 200만 원 납부해 이런 식으로 고지를 때립니다. 그래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 200만 원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원래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600만 원인데 미리 납부했던 금액 200만 원 빼고 나머지 1,40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부가세를 전자신고 수행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을 클릭을 하시고 전자신고 및 고질 세액 공제에다가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F7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 분계입니다. 자, 1번. 자, 지금 화일절 10박스를 2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판매 부서에는 2박스가 남아있대요. 자, 그러면 2박스가 남아있다는 거는 8박스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부 다 소모품인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일에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비, 판매 부서니까 판관비 해주시고 소모품은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자산 감소해 주셔야겠죠. 자, 2개를 나눠주시면 박스당 2만 원이고요. 8박스니까 16만 원. 그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대변에는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자산 감소. 자, 2번. 자, 5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240만 원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래요. 자,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임대료 240만 원으로 다 잡혀 있죠. 네, 이 중에 4월 30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 4개월만큼은 내년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적어 주셔서 수익 감소, 내년 그 수익만큼 감소시켜주고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부채 증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240만 원 곱하기 내년 비용을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4개월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20만 원 꼴이고요. 2025년도 차기에 해당하는 거는 4개월치죠. 그럼 80만 원만큼 수익 감소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내년 비용이니까 부채 증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와 주시고 차변에 임대료 240, 얼마였죠? 80. 자, 대변에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대료라고 검색을 했을 때 2가지가 나오죠. 자, 임대료 수입이라는 건요, 우리 회사가 부동산 업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임대료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 수입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인 900번대 임대료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9월 20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2,000주를 만원에 취득했고요.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산일 현재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럼 23년 12월 31일 결산일에
주당 9,0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9,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500원 증가했죠. 저희는 지금 현재 2,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만큼 단기 매매 증권 증가시켜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100만원. 자, 4번입니다. 4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118회차가 환율에 대한 문제가 무려 3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자,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과 외화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단 선급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선급금은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해서 환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문에 외환산 손실이랑 외환산 이익이랑 각각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처리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지문이 좀 빠져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지문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신 분들도 회계 처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한데 우리 비화폐성 자산인 선급금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수금도 환율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선급금은 이미 돈을 받았죠. 그죠?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수금도 마찬가지. 그죠? 선급금은 미리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율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선수금은 우리가 돈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렸죠.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속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장기 대여금도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나중에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반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환율 평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23년 12월 31일 1,200원, 지금 현재 1,300원, 100원이 증가했죠. 자, 그런데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장기 차입금, 자, 2만 달러에다가 100원 곱해주시면 200만 원. 자, 부채 증가한 만큼 손실 봤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로 2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비용도 같이 증가해야겠죠. 자, 12월 31일이고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200. 자,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그대로 두시고 200. 자, 5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아요. 결산 반영을 하라라고 하고요. 시가와 취득 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원재료는 5,000원이고 자, 지금 기말 재고가 5,000개고요. 실사 재고가 4,800개, 200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저희가 감모라고 하는데 정상 감모라고 합니다. 우리 정상 감모는 부족한 200개는요. 그냥 소비자한테 판매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실사 재고랑 취득 단가랑 곱해서 자동 결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취득 원가에다가 두 개 동일하죠. 실사 재고로 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200개가 부족하고 비정상 감모입니다. 우리 비정상 감모는요, 따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2만원 곱하기 200개. 그러면 400.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이죠. 그러면 상품을 감소시켜주고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비정상 감모만큼은 저희가 직접 수동 분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1,300개로 만들어 놨죠. 200개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저 실사 재고와 취득 단가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은 또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동 분계부터 먼저 할게요.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400, 대변의 상품 모질한 만큼 감소시켜주고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자, 그 다음에는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엔터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 일단 우리 원재료부터 넣어 볼게요. 자, 기말 원재료. 자, 두 개 곱해 볼게요. 5,000원 곱하기 4,800개. 그러면 2,400. 자, 다음 기말 제품. 자, 쭉 내려오셔서 기말 제품 또 두 개 곱해 볼게요. 15,000원 곱하기 4,500개. 6,750. 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은 또 찾아보시면은 위에 있나요? 자, 위에 있죠? 자, 2만원 곱하기 1,300개. 그러면 2,600. 2,600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F3번 전표 추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이 알아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분계를 다 해놓죠. 그죠? 결차 결대로 분계가 되었습니다. 문제 5번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은 급여 자료 입력 문제고요. 생산직 근로자인 박지은과 최수지의 3월분 급여 내역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해 주시고 수당 공제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까지 작성하라고 합니다. 단 수당 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요. 월정액은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지은과 최수지의 급여 내역이 있고요. 자, 식대.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럼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식대는 과세로 바뀌어야겠죠. 자가운전 보조금, 일단 첫 번째, 본인 명의의 차량을, 두 번째,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 렌트했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 세 번째 조건은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안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야간 근로수당,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박지은은 2,400, 최수지는 2,800입니다. 자, 우리 야간 근로수당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생산직 사원일 것. 뭐 영업직 아니면 사무실 관리직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전 연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자, 210만 원 이하라면 1년에 24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원마다 누구는 과세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비과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원마다 따로따로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설정은 사원 등록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읽고 야간 근로수당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격수당. 자격수당은 무조건 과세 항목이고요.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당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주고요. 이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이자를 좀 싸게 대출을 해주고요. 대신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를 떼고 나머지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제 소득 유형은 대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원천 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부터 들어가 볼게요. F4번 수당 공제 클릭해 주시고요. 자, 두 가지 있죠. 수당, 우리가 지급하는 거. 수당 등록 있고, 공제 등록은 급여에서 빠지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수당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하단 부분에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요. 월 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적혀 있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헷갈린다. 그러면 수당 공제 등록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들어가 있고요. 수당 등록에서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박지은 클릭을 하셨을 때 10번 생산직 등 여부가 있죠. 자, 박지은은 생산직 맞고요. 여처리해 주셔야 되고 연장 근로 비과세, 부일지 여일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문에서 봤을 때 박지은 2,400만 원, 최수지 2,800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둘 다 비과세에 일단은 여처리를 해줍니다. 자, 직전 연도예요. 직전 연도. 자, 그러면 둘 다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여처리를 합니다. 자, 박지은의 총 급여액은 2,400. 자, 그 다음에 최수지 클릭해 주시고 생산직 여부 여처리, 연장근로 비과세도 일단은 여처리, 전년도는 2,800. 자, 그래서 생산직인지 아닌지,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사원 등록에서 첫 번째로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들어와 주시고 F4번 수당 공제 클릭할게요. 자, 상여 없으면 부처리해라 라고 했고요. 자, 직책수당 부처리해 주시고 월차 수당도 부처리. 자, 식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격수당 이렇게 타이핑 치면 되십니다. 자격수당. 자, 그 다음에 사용할 거니까 여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월정액이라는 게 있죠. 아까 생산직 사원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월 정액이 21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월 정액은요. 기본급 월 정액으로 들어가고요. 정기라고 적혀 있죠. 직책수당 정기, 월차수당 정기, 식대 정기. 자, 자격수당까지 정기입니다.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야간근로수당은 부정기로 들어가요. 부정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월마다 매월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이 두 가지는 부정기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문에서 수당 등록은 사용하지 않으면 부처리해라 라고 했고요. 공제 등록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 여처리해 주셔도 되고 부처리하셔도 둘 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 있었죠.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 F2 눌러주시고 과세 유형은 대출 사용해야겠죠. 여처리 그 다음에 확인. 자, 3월이고요. 3월 31일로 검색합니다. 자, 박지은 넣어볼게요. 300, 식대는 10, 20. 자격수당은 15만 원. 자, 국민연금도 넣어볼게요. 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까지 넣어주시고 공제 합계와 차인 지급액 맞는지 체크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수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공제합계, 그 다음에 차인지급액 확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을 때 박지은의 비과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이렇게 두 개가 비과세로 들어가고요. 박지은의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들어가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야간근로수당은 부정기 급여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얘들을 다 더해주시면 325만 원이죠. 그러니까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과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수지도 한번 볼게요. 자, 최수지 지금 비과세가 50만 원 들어가 있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까지 모두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급과 식대 이 두 가지가 월정액 급여였죠. 두 개를 합치면 200만 원, 즉 2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제, 심화 문제를 푸실 때 아,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비과세 쪽으로 들어왔구나 혹은 과세 쪽으로 들어갔구나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야간근로수당은 정리를 하면 일단 직전 연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사원 등록에 들어오셔서 생산직 등 여부의 여처리, 연장근로비과세 여처리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당공제에 들어왔을 때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둡니다. 비과세로 두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알아서 월정액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21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210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쪽으로 땡겨갈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요즘에 뭐 급여 자료 입력이라든지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3월부터 지급일 3월까지 하면 자동으로 땡겨오죠. 지금 사원이 2명이고요. 그저 한 명은 입력을 안 했으니까 두고요. 총 지급액이 뜨고 소득세가 뜹니다. 근데 총 지급액이 565만 원이 떴어요. 그죠? 자,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에 3월 달로 들어갔을 때, 자, 류선재는 빼고요. 2명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명을 합쳤을 때, 2명 사원을 합쳤을 때 지급 총액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지급 총액이 605만 원이죠. 605만 원. 근데 여기는 565만 원이 떴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요. 일단은 미제출 비과세는 빠지고요. 미제출 비과세는 빠지고 제출 비과세. 그러니까 과세에다가 제출 비과세 두 가지 합친 금액이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의 총 지급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565만 원이죠. 자, 다시 과세, 세금 부과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도 합쳐지는데 미제출 비과세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제출하지 않으니까 빼고 두 개를 합치면 돼요. 525만 원 과세랑 제출 비과세랑 두 개 합쳐주시면 565만 원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미제출 비과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지은과 최수지 2명 40만 원이죠. 이 40만 원은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에는
빠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종료해 주시고 연말정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류선재 사원이고요. 자, 지금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탭을 작성하시오. 자, 가족상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자, 어머니 볼게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공제 가능하죠. 나이만 통과하면 소득 괜찮고요.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 자, 1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둘 다 소득이 없죠? 장애인인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부터 바꿔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자, F2 눌러주시고 류선재 불러올게요. 부양가족 클릭. 자, 저희가 직접 입력해야 되네요. 아, 진짜 귀찮네요. 그죠? 자, F2 눌러주시고 어머니, 배우자의 소득자의 직계존속 안현주 620511 2047719 나이는 60세 이상 통과했고요. 자, 지금 소득 기준 초과 여부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아마 118회차 푸셨던 분들은 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없었겠지만 119회차부터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득 기준은 초과 부라고 넣어주셔야겠네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 자, 이렇게 넣으니까 소득자의 직계존속, 기본 공제 받는 경우 연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하고 넣으라는 거겠죠. 근로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고요.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60세 이상으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 다음 배우자 넣어볼게요. F2 눌러주시고 배우자 임솔 자,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소득기준 초과 여부 1번요. 초과했죠. 자, 그러면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뜻이죠. 그럼 기본공제는 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넣어볼게요. 류도 내국인이고요. 자, 150-131-3165-617 자, 나이 통과했고요. 소득도 통과했죠. 그래서 0번 부.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죠. 자, 그러면 장애인 1번 장애인 복지법으로 클릭. 자, 그 다음에 아들 류진 180-121-4165-125 자, 나이 통과했고요. 소득도 통과했죠. 0번 부 해주시고 자, 기본공제 가능하죠. 3번 20세 이하 클릭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 하단의 팁을 보시면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류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직 8세 이하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이 동그라미 쳐주는 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다. 그러니까 홈택스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보죠. 소득 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배우자 있죠, 배우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배우자만 잘 체크하셔서 된다,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류선재 보장성 보험 가능하죠. 임솔 배우자 불가능하고, 자, 아들 가능했죠. 일반 장애인 각각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탭에서 자, 그럼 보험료 입력해 볼게요. 자, 류선재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간소화에서 일반 94만 원. 자, 다음 류도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 자, 일반은 70, 장애인은 50. 자,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고요.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류선재 본인이죠. 본인은 대학원 가능해요. 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류도는 초등학생이었죠. 우리 초등학생의 학원비 불가능하죠. 초, 중, 고 성인의 학원비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업료 안현주. 자, 안현주가 어머니였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수업료 불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다만 어머니 아버님이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교육비는 본인 것만 가능하네요. 류선재 클릭하고 교육비 쪽에 자, 대학원 비용 428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도 보지 않아요. 따라서 배우자도 입력하시면 되고요.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 자, 안현주 질병치료비, 그 다음에 류진의 질병치료비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의료비가 우리 뭐 배우자다라고 했을 때 류선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요.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주면서 병원을 갔다 와라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의료비 클릭하고요. F2 임솔. 자, 증빙은 1번 국세청장, 건수는 1건, 300만 원의 실손 보험 수령액은 250. 자, 그 다음에 안현주 국세청장, 건수 1번 322만 원. 자, 그 다음에 류진 국세청장 건수 1건 152만 원. 자, 이렇게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는 나이 보지 않고 소득은 봅니다. 류선재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 자, 임솔은 누구였죠, 여러분? 임솔은 배우자였죠.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 때문에 이 금액은 빼주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임솔 빼고 나머지 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안현주는 소득 통과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등 클릭을 해주시고 류선재 신용카드 2,652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25만 2천 원. 자, 그 다음에 소비 증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시험 칠 때는 무시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소득 증가분이 얼마 있다 알려주면 입력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현주 신용카드 602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임솔은 소득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류선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 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포함된 상태로 전액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선재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가능하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연금저축 등 클릭해 주시고 연금저축계좌. 자,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으로 보면 될까요? 자, 우리 2번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2번. 완전 똑같은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코드 F2 눌러주시고 삼성생명보험 계좌번호 금액은 180.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 자, 클릭하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떠있죠. 상단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제금액까지 다 땡겨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결정세액 나와 있고요. 미리 납부한 세액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8회차 전산 세무 2급 실무 풀이까지 해봤고요. 우리 118회차가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난이도가 꽤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18회자가 11.16%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 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예측했을 때 다음 회차에서는 그래도 평이하거나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